누구 오셨댔어요? 그 색시. 장가는 안 들었어도 마누라는 있어. 뭔데 대관절. 임신을 했어요. 하필 왜 이런 악마와 같은 남자를 골랐어? 결혼 전이야. 오영심은 유민호와의 결혼식이 한 주일 후로 결정을 본 어떤 날 저녁, 영심은 아버지 오진국 씨의 정중한 인사 편지를 가지고 안국동 임학준 교수를 찾아갔다. 그것은 11월 초순 어떤 바람 부는 날 저녁이었다. 저녁 무렵이면 임 교수가 집에 있으리라고 일부러 그런 시각을 택했던 것이다. 혼사일로 유민호는 부산으로 내려가고 없었기 때문에 영심은 혼자 찾아보기로 하였다. 고급 과자 한 상자와 와이셔츠 한 벌을 사들고 임학준이라는 문패와 임지훈이라는 문패가 나란히 붙어있는 임 교수의 집 대문 밖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날은 어둑어둑 저물어 있었다. 신진 작가인 임지훈의 이름은 잡지에서도 몇 번 보아서 낯이 익다. 작품도 한두 편 읽은 적이 있는 영심으로서는 문학적인 호기심 같은 것도 있어 어쩐지 다소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였다. 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그런 것과는 전혀 딴 세계에서 호흡하고 있는 유민호 변호사와 허정욱 중령 이외의 남성을 영심은 알지 못한다. 출세를 최대 이상으로 하고 있는 유민호의 세계와 국가의 간성으로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천명으로 여기고 있는 허정욱의 세계밖에는 영심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기질로 보아서나 학력으로 보아서나 다분히 이상주의적인 영심으로서는 작가라는 임지훈의 직업이 자기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한 개의 초록별과도 같이 인생의 향기를 찾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늑해진다. 더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다 같이 이상의 추구를 직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영심에게는 무한히 좋았다. 대문을 조심히 열며 들어서니 반만큼 열려진 중문으로 화분이 2개 놓여있는 장독대와 부엌이 들여다 보였다. 계집애가 저녁상을 치우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침 좋은 시각에 찾아왔다고 영심은 생각하며 불렀다. 선생님 계신가요? 계집애가 부엌에서 나왔다. 어느 선생님 말씀이세요? 저 M여대에 나가시는 임 선생님 말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명륜동서 사는 오영심이라고 하는데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계집애는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훈이가 있는 뜰 아랫방으로 부르르 들어갔다. 그 방만 불이 켜져 있고 안방과 건너방은 캄캄하다. 아, 영심양이 오셨구려. 그러면서 임 교수가 방문을 열고 영심을 안으로 맞아들였다. 어서 앉으시오. 부인이 옆에서 영심을 앉히웠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영심은 꿇어 앉아서 조용히 인사를 드렸다. 선생님한테 벌써부터 말은 듣고 있지요. 경사가 계신다고요. 아, 사모님. 영심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인 영심의 눈 아래 기름을 갓 먹인 새하얀 장판이 반들반들 빛나고 있었다. 아유, 선생님 말씀처럼 어쩌면 그렇게도 얌전할까. 선생님이 어떻게나 칭찬을 하는지. 아, 사모님도. 영심의 고개가 자꾸만 숙는다. 우리 집에도 경사가 있다우. 우리 아이들이 장가를 간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방도 뜯어 고치고 안방과 건넌방은 오늘 기름칠을 했지요. 그래서 이처럼 한 방에 모였답니다. 아, 그럼 여기는 작은 선생님의. 그렇답니다. 우리 지훈이가 쓰는 방이지요. 호기심에 찬 얼굴로 영심은 소설가의 방을 한번 둘러보았다. 소설가의 방이래야 별다른 것이 없었다. 책이 다소 많을 뿐 그것도 사변통에 죄의 도적을 맞고 책이 없어서 아들이 쩔쩔맨다고 부인은 말했다. 미닫이를 열면 한 간 반짜리가 달려있는데 며느리를 맞아오면
책장은 죄 그리로 옮겨야겠다고 했다. 무슨 책들이 들어있는지 영심은 보고 싶었으나 파란 커튼이 유리 안으로 느려져 있어서 볼 수가 없다. 맨 밑에 조그만 서랍이 3개 달린 책장이었다. 그 맨 오른쪽 서랍 안에 영심의 10년 묵은 꽃봉투는 얼마 전까지도 들어있었다. 그 꽃봉투를 태운 책상 위 재떨이에 재를 털면서 임 교수는 말했다. 이런 걸 뭘 다 사갖고 오셨어. 그러면 도리어 미안해. 영심이가 내놓는 과자와 와이셔츠 상자를 보고 하는 말이다. 제가 사갖고 온 것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선생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무척 좋아하시며 몸소 찾아뵙지 못한다고 이 편지를 모필로 임학준 선생 친전이라고 쓴 흰 봉투를 영심은 내놓았다. 글씨가 아주 달필이시군. 긴 두루마리에다 순 한문으로 쓴 편지였다. 편지에는 정중한 인사말을 하고 생면부지의 인간이라도 이렇듯 인연이 있으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말과 쓸모없는 자식이나마 일생의 대사이기에 선생 같은 진실한 학자의 손으로 혼례식이 이루어진다면 이상의 요행이 없을 것이며 이를 기회로 하여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면 이미 세상을 버린 지 오랜 몸이나 여생의 대락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이다. 이러한 형식에서 아니었다. 과분한 그러리요. 영심양이 나를 잘못 전달한 것이 분명한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진심으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영심은 아버지의 쓸쓸한 삶을 대략 이야기하고 저번 날 밤의 광경을 설명하였을 때 임 교수는 적지 않은 감동의 빛을 띄우면서 오 선생이야말로 훌륭한 분이요. 애정의 길과 바둑의 길이 결코 다를 리 없다는 그 한마디는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간 철학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처럼 얌전한 따님을 두신 게 아니에요. 부인은 성란의 어머니를 생각한다. 3대 독자 외아들을 두었다가 하필 왜 그런 장모를 모시게 해야만 하느냐고 장본인인들 좋아하니까 하는 수 없지만 부인은 정말 영심이 같은 며느리를 맞아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을 것 같았다. 부인의 말에 임 교수도 동감을 하며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여보 과히 염려할 것은 없소. 우리는 지금 며느리를 맞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아내를 맞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하면서도 승낙을 한 게 아니요. 뭐 그런 것 좀 가지고. 아무래도 임 교수 내외는 아들의 결혼이 아쉬워서 못 견딜 지경이다. 그래, 결혼식은 어느 날이요? 이달 초 아흐렛 날이에요. 초아흐렛? 네. 어쩌면 우리와 꼭 같은 날일까? 부인의 말이었다. 그러셔요? 영심도 멍해졌다. 그날이면 안 되겠는걸. 장소는 어딘데? LCI예요. 어머나, 장소도 같구려. 그 달은 3달이 잡히면서 첫 길일이라고 LCLI만 해도 5쌍의 결혼식이 있다지 않소. 임 교수 내외의 결혼 30주년 기념일은 길일이 아니라고 마담 로즈가 반대를 하여 이 날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 어떡하나. 그날은 선생님이 시간이 없을 텐데. 그래, 영심양, 시간은 12시래요. 아, 그럼 우리 바로 전이로군. 우리는 2시부터인데. 그러다가 임 교수는 결심을 한 듯이 그럼 됐어. 시간을 내지요. 그래도 선생님. 영심은 적지 않게 황송해서 임 교수와 부인의 얼굴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괜찮소. 그래야 내가 오 선생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황송합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하시겠어요. 무슨 그런. 2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무방하오. 아가씨가 이처럼 얌전하니까 선생님이 성의를 내는 거지. 신랑 되는 분이 홀딱 반했을 걸 뭐. 아이, 사모님도. 영심은 또 얼굴을 붉혔다. 대학을 나왔다면서도 아는 척하지도 않고
자기보다 부모를 먼저 내세우고 누구처럼 시아버지가 될 사람에게 꽃다발을 안겨 보내진 않을 테니까. 우, 사람이라는 것은 다 제각기 분복이 있는 거요. 팔자라는 것은 일종의 우연성을 말하는 것이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내가 당신을 못 만났더라면 좀 더 행복하게 살겠지. 그래서 부인도 웃고 영심도 웃었다. 좀 더라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이니까 당신이 좀 잘 살았을 거라는 바로 그 위치에 앉아서도 역시 또 좀 더라는 말을 쓰게 될 테니까 그저 이만했으면 무던하다고 생각을 하시오. 재미있는 선생님이라고 영심은 또 방글방글 웃었다. 네, 그래서 요정 마담한테도 그저 이 꼴 저 꼴 다 보고 사는 거 아니야요. 말의 내용은 잘 몰라보겠으나 평화스런 분위기가 이 가정에서는 넘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영심의 마음이 더 아늑하게 가라앉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우연성이라는 것이 지극히 중대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지훈이만 해도 성난을 만나기 전에 이런 아가씨를 만났다면 누가 알아요? 어떻게 될는지. 가야 물론 모르지만 당신도 부러울 거요. 이런 얌전한 며느리를 맞아보겠나요? 얼마나 별로셨소. 그러면서 부인은 영심의 손 하나를 잡아쥐고 살뜰히 쓸어보며 손도 어쩌면 이렇게 고울까. 모두가 다 성남보다 나아 보이는 임 교수 부인이었다. 부인은 그냥 영심의 손을 잡고서 시부모도 다 계시오. 벌써 돌아가셨대요. 듣자니 돈이 많은 사람이라던데 훌륭한 자가용차를 다 갖고 있고 돈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테지만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중한 것 때문에 일부러 불행한 결혼을 택한 것이다. 옳은 말이야. 지훈이가 들었으면 무척 좋아할 말인데. 지훈 선생님 그런 말씀 늘 하세요? 하는 것이 뭐요. 입만 벌리면 그런 말뿐인데. 역시 작가니까 그러시겠지. 지훈이가 있었으면 이야기가 맞을 텐데. 어디 나가셨어요? 정첩 때문에 성난을 만난다고 하면서 아까 낮에 나갔는데 성난이라고 그의 약혼자 말이오. 저번 날 왜 차를 같이 타고 왔다면서? 아, 그이세요? 아무런 이유도 따져볼 이유도 없었지만 영심은 공연히 호기심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때도 다수의 눈치 같은 것은 채고 있었지만 그 학생이 이댁 며느리가 될 사람인 줄은 모르고 있었다. 임 교수의 연애 강좌 때 연애를 2번만 하다가는 목숨 하나가 모자랄까 봐서 걱정이 된다던 그 학생. 그리고 임 교수가 차 안에서 소개를 해주던 그 학생. 다소 지나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무척 똑똑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영심은 받고 있었다. 참, 저희는 아직 청첩을 못 찍었어요. 선생님의 정식 허락을 받고 찍으려고. 청첩이 되는 대로 가지고 오겠어요. 먼 길에 또 올 건 없고 우편으로라도 붙이시오. 아니에요. 또 찾아뵙겠어요. 그럼 선생님 사모님 실례하겠습니다. 영심은 인사를 하고 조용히 일어섰다. 맛있는 과자가 생겨서 지훈이가 돌아오면 잘도 먹을 테지. 단 것 좋아하시는가요? 술도 좀 하는 모양이지만 단 것은 좋아한다오. 돌아올 무렵이 거진 됐는데. 그럼 안녕히. 어두운데 조심해 가시오. 부인은 대문 밖까지 나와서 영심을 전송하였다. 성난의 손은 한 번도 쥐어보지 않은 부인이 영심의 손을 쥐어봤을 만큼 대단한 호의였다. 조심해 가요. 네, 안녕히. 캄캄한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부인은 대문 밖에 그대로 서서 소리를 질렀다. 바람은 그냥 불고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밝다. 어디 있을까? 영심은 걸으면서 하늘을 우러렀다. 초록별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심정이 불현듯 들었다. 그러나 그리 쉽사리 찾아지는 초록별은 아니었다.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요리조리 헤치면서 찾고 있을 때 사나이의 검은 그림자 하나가
영심의 옆을 지나 골목으로 꺾어들면서 임 교수의 대문을 향하여 걸어갔다. 너 지금이야 오느냐? 임 교수 부인의 목소리가 멀리 어둠 속으로 들렸다. 아, 어머니세요? 난 또 누구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어찌나 캄캄한지. 누구 오셨댔어요? 아버지더러 외출이를 사달라는 색시가 있다지 않았어? 그 색시. 모자는 안으로 들어가서 대문을 잠근다. 현재보다도 미래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가까운 데보다도 먼 데를 꿈꾼다는 것은 인간이 공상할 수 있는 기능을 반드시 인간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진리라든가 이상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하는 것은 시간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언제든지 먼 곳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오영심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초록별이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애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희망의 초록별을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다 모시고 사는데 무슨 행복 같은 것을 느낀다. 그러나 그 행복 같은 것을 느끼는 바로 그 느낌이야말로 행복 그 자체인 것을 사람들은 긍정하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비극성을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먼 곳에 있는 줄 알았던 마음의 초록별이 오영심의 바로 옆을 지나갔다. 천국에 사는 줄만 알고 밤하늘만 골똘히 쳐다보던 행복의 초록별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어둠의 장막이 가로막히지만 않았던들 오영심과 지우는 10년 동안이나 찾아 헤매이던 행복의 정체를 붙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의 정체를 붙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두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누구가 단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와는 정반대로 극심한 불행을 가져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비로운 조물주는 어둠의 장막을 내려 두 사람의 불행을 구해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머니, 연대장이 제 결혼식에도 꼭 참석하겠다고요. 영심이가 사온 과자를 먹으면서 지우는 어머니가 내준 편지 한 장을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친구는 다 고맙지. 그 먼 데서. 아, 어머니. 지우는 돌연 외치듯 불렀다. 왜 그러느냐? 언젠가 어머니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연대장이 실연을 하고 고민한다는 이야기. 그랬었지. 자기가 실연을 한 바로 그 여자가 딴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도 꼭 참석을 해야만 하겠다고요. 그만하면 사람도 무척 좋은 양반인 모양이다. 나 같으면 분통이 터져서도 그런 결혼식에 못 가겠다. 그런 작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대범하고 솔직하고 정의감이 강한 인간이랍니다. 사내 사람들은 달라. 그런데 어머니, 그날은 정말로 길일이나 봐요. 초하을에 저희와 똑같은 날입니다. 이제 찾아왔던 그 여자도 그날이라면서요. 그래서 글쎄 아버지가 어떡할까 하고 망설이지 않았니? 석 달 전 휴전 직후의 일선을 시찰하고자 국방부 주최로 문단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중동부 전선에 지우는 다녀왔다. 그때 지우는 XX 연대장 허정욱 중령의 그 허심탄회한 무게 있는 성품이 마음에 들어 각별한 교분을 맺은 사이가 되었다. 허중령도 지훈의 의젓하고 얌전한 성품이 무척 미도워졌는지 어떤 달 밝은 날 밤 둘이는 달빛이 창백한 황량한 드넓은 뜰을 거닐면서 다음과 같은 시련의 고백을 하였다. 국가의 흥망을 한 몸에 지닌 군인의 몸으로서 일개 여인에게 정을 두고 연연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요. 연대장 허중령은 그런 말을 전제로 하고 어떤 여인을 5, 6년 동안이나 은근히 사모하다가 마침내 실연을 당했습니다. 그 여인은 나와 중학동창인 사나이와 약혼을 했지요.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나이보다는 나를 좀 더 존경하고 따르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된 셈인지 결국은 좁힌 사나이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존경만으로는 결혼이 안 되는 것인지 요즘 신여성의 심리는 복잡해서 우리 같은 단순한 사람에게
이해가 잘 안 가서 탈입니다. 거기서 지우는 대답을 하였다. 사정은 잘 모르지만 결국은 공리적인 타산에서 나온 행동이겠지요. 그럴까요? 하기야 저편에는 그만한 물질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변호사요. 상사 회사의 사장이랍니다. 또 여자의 가족이 그만한 물질적 혜택도 입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선 군인의 몸이기도 하니까요. 요즘에 흔한 예지요.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허중령은 쓸쓸한 어조로 말하다가 그러나 이명,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걸까요? 하고 갑자기 열을 띠면서 물었다. 이명은 작가니까 우리 군인들보다는 현대 남녀의 미묘한 심리를 잘 이해할 테니까 하는 말이지만요. 어떤 경우 말입니까? 내 직감으로서는 말입니다. 약혼자에 대한 애정이 그 여자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정략결혼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겠죠. 본인이 좋아서 그리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여자의 약혼자인 그 사나이로 말하자면 굉장한 이중인격자죠. 아니, 이중삼중의 백면상과 같은 인격의 소유자지만요. 여자 편에서나 여자의 부모들은 그런 사실을 통 모르고 있답니다. 전혀 모릅니까? 전혀 모르죠. 이런 경우에 내가 나서서 그 가면의 사나이의 불미스러운 행동을 폭로해도 무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느냐. 이명,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의 불타는 정의감으로 보아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자에 대한 애정 문제와는 별개로 정의는 불의를 없애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불의를 보고 눈을 감는 것도 역시 불의라고 나는 생각하죠. 열을 띤 허중령의 굴따란 음성이 달밝은 골짜구니를 우르렁 울렸다. 이명, 잘못하면 남의 험구를 하는 교양 없는 사나이라고 그 여자에게 인격적인 오해를 받을 것이 무서워서 꾹 참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명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요. 역시 오해받을 것이 무섭죠? 아닙니다. 오해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아무리 교묘한 이중인격자라도 사람이란 몇 번만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할 만한 총명이 그 여자에게는 없으니까 그런 소경 같은 여자라면. 지우는 연대장의 심정을 생각하여 일부러 말끝을 흐려버렸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허중령은 그러고 나서 결코 총명하지 못한 여자는 아닌데요. 그러면서 달빛을 등진 검은 사너리를 그 어떤 참을 수 없는 울분을 가지고 덤덤히 바라보다가 이명처럼 그렇게 점잖게만 생각한다면 결국에 있어서 정의라는 것은 한낱 관념적인 존재일 뿐이고 그의 실천은 영영 있을 수 없겠죠. 우리 군인들은 문인들처럼 섬세한 정서의 세계는 잘 모르지만 그 대신 감정의 무더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과격한 일면을 갖고 있답니다. 그것이 없이는 도저히 그 가열찬 싸움터에 나설 수는 없죠. 총탄이 비오듯이 날아오고 포성이 울부짖는 싸움터에는 정서라든가 지성이라든가 하는 세계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오직 한 가지 정열, 감정의 무더기밖에는 없죠. 잘 알 것 같습니다. 허중령은 얼마 동안 묵묵히 걷다가 나는 이런 생각을 때때로 가져본답니다. 무슨 생각인데요? 그 여자의 결혼식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되겠다고요. 반드시 참석을 한다고? 그건 무슨 까닭으로요? 기어코 축사를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축사라고요? 지우는 놀랐다. 네, 참된 의미에서의 축사. 정의를 위하여 불의의 가면을 벗겨놓는 축사 말입니다. 아? 그런 의미의 축사? 지우는 또 한 번 놀랐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있어서 그 여인은 구제를 받을 것입니다. 나의 감정의 무더기는 지금 그런 것을 공상하고 있죠.
생각만 하여도 그것은 너무도 비참한 극적 장면이었다. 다소 점잖지 못한 행동이라고 이명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인간은 점잖아지기보다는 먼저 불의를 보고 눈을 감지 않는 데서부터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우리들 개인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광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죠. 좋은 말입니다. 이리하여 연대장 허정욱 중령의 실연담을 들을 수가 있었던 지훈이었고 그 후에도 한두 번의 서신왕래가 있었다. 그래서 거리와 임무 관계도 있고 해서 며칠 전 지훈은 결혼식 날짜만을 미리 통지해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장에게서 오늘 회답이 온 것이었다. 그러나 결혼식장에서 그러한 의미의 축사를 하겠다는 허중령의 마지막 한마디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 연대장의 사람 좋음을 나무랬었고 그러한 어머니에게 대하여 지우는 그런 데서 대범한 위인이라고 연대장을 위하여 변명은 하였으나 내심으로는 허중령의 그러한 공상이 실현될 것 같은 예감에 적지 않은 불안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래, 너 청첩은 다 냈니? 네. 지우는 과자를 맛나게 먹으면서 어머니, 3대 독자 외아들이 종시 장가를 들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세요? 하늘만큼 기쁘다. 그럼 한턱 하세요, 내일 아침에. 그러지 않아도 네가 좋아하는 만둣국을 끓이는데 이야, 신난다. 지우는 아이들처럼 표정을 크게 써 보였다. 성란의 어머니는 재밌는 사람이야. 셋이 나란히 불을 끄고 자리에 들었을 때 임 교수는 혼잣말처럼 불쑥 말을 꺼냈다. 자기 생활에 대해서 그만한 자신을 가지기가 힘든 일인데 자격지심에서 하는 말이지 뭐가 힘들어요? 어둠 속에서 부인이 감정을 가지고 대답을 했다. 그것도 있겠지만 이막중 교수에게 철학이 있다면 자기에게도 그만한 철학은 있다잖아. 그거야 있겠죠. 누구나가 다 자기대로의 생활 철학은 갖고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는 지훈의 대답이다. 아무튼 상당한 위인이야. 그런 자리에서 그만큼 대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임 교수는 도리어 마담 로즈의 생태를 어지간히 부러워하는 것 같은 어조였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그만큼 솔직대담하게 표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건 일종의 행복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의 생각을 언제나 비판의 채로 거르고 받아서야 표현을 하는 임 교수로서는 성난 모녀의 적나라한 표현주의적인 삶의 행태에 성난 모녀의 적나라한 표현주의적인 삶의 형태에 적지 않은 매력을 느끼는 것이었다. 요즘에 와서 아버지는 그러한 적극적인 생활 태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은 아버지가 이때까지 지니고 온 철학의 전부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마담 로즈에게도 철학은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활에 관한 철학일 뿐 인생에 관한 철학은 아니죠. 그들에게는 희망과 욕망은 있어도 이상은 없으니까요. 희망과 이상은 뭐가 다르니? 부인이 옆에서 입을 열었다. 다르죠. 생활에 대한 희망이나 욕망을 진선미의 입장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 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담 로즈와 같은 적극성을 띠인 생활 태도에 매력 같은 것을 느낀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이상을 손수 포기하고 단순한 욕망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살아보시겠다는 징조인데 대단히 위험한 징조야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철학이 타락을 하는 거지 뭐냐? 그러는지도 모르죠. 그대들이 뭘 안다고들? 임 교수는 항의를 했다. 그러나 임 교수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다. 지연이 네가 아버지 교육을 좀 톡톡히 시켜드려야겠다. 잘못하면 아버지가 늦바람 피실지 모르니까 말이다. 그건 어머니 책임이지 제 책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쩌다 또 곰곰이 생각하면 아버지가 약간 가엾어 보이기도 하더라. 왜요? 50평생 바람이라고는 한 번도 못 피워본 아버지인데 한 번쯤 피워보도록 눈 감아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를 못 내쫓게 하려고? 어머니는 열려시군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연료문을 세워드리지요. 잘들 논다. 이 사람을 마구 가지고 노는구나. 임 교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쾌히 흘러나왔다. 예, 정말로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적이 있단다. 결혼생활 30년 동안을 꼬박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온 아버지가 아니냐. 한 번쯤 바람 좀 펴보시라고 눈을 감아드리는 것도 자비심이지 뭐냐.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한 발을 더 뜨니까 아버지의 인간성이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더 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는지도 모르지만. 부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예,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을 진실로 믿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것 좀 용서할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더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신가를 아셔야 할 거예요. 글쎄, 누구가 행복하지 않대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정처럼 평화한 가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아버지 덕택이지. 바람을 피라면서 피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군. 그러면서 임 교수는 이 가정의 평화를 새삼스레 느끼는 것이다. 황혼이 오기 전에 도대체 무엇을 바란다는 말이냐. 이러한 보배로운 아내와 가정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욕망의 이상화야말로 참된 의미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나간 옛날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교훈을 임 교수는 지금 반대로 그 아들과 함께 새삼스레 복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 불타는 이 아들의 엄격한 30대의 채찍이 긴장이 풀려진 이 아버지의 50대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 잘못하다가는 성난에게 쥐어 살라. 쥐어 사는 거 좋지 않아요? 안 될 말이지. 가정은 역시 남편이 위어야 한다. 옛적부터 하는 말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라고. 여편네한테 쥐어 사는 사나이들 꼴은 구역질이 나서 정말 못 보겠더라.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쥐지도 않고 쥐우지도 않으면 되잖아요. 민주주의적으로. 아이고, 얘도 헛공부를 했구나. 민주주의 국가에도 정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정부의 수반이 역시 남편이 돼야만 한다는 말이다. 왜 아내가 되면 어때요? 글쎄, 그렇지 않다는 밖에. 세상에서 남녀 평등을 부르짖지만도 본질적으로 남녀 평등은 될 수 없느니라.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는 모든 점을 종합해봐서 나으니까 도리가 없지 뭐냐. 그럴까요? 주먹은 다소 셀른지 몰라도. 그것 봐라. 그것부터가 벌써 평등이 될 수 없는 첫 조건인 걸 어떡하니. 참, 어머니야말로 가장 민주주의적인 현모양처예요. 모두 너희 아버지가 성실한 탓이란다. 저도 성난을 어머니처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두고 보세요. 잘 안 될걸? 그래요? 아까 왔던 그 색시 같으면 모르지만도. 그렇게 얌전하던가요? 그런 색시 같으면 남편만 착실해서 적당히 지도를 하면 아주 훌륭한 주부가 될 텐데 아깝더라. 괜찮아요. 성난이 만한 여자도 드물답니다. 거야 그럴 테지만 여자의 교양이란 그 태반이 남편에게서 받는 건데 아까 그 색시만 해도 니만한 남편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색시도 파이다 파이야. 그렇게 부산말을 써서 남편과 아들을 웃기면서 부인은 이윽고 잠이 들었다. 악마의 영역. 바로 그날 밤 그 무렵 유민호는 부산 송도 해변 어떤 여관 일실에서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고 있었다. 사조 반 온돌방이다. 가구라고는 별로 없다. 여자가 누워있는 잠자리 머리맡에 초라한 경대 하나가 놓여 있었고 자리 옆으로 여자가 벗어놓은 양단 치마 쪼그리에 희한한 금실 꽃무늬가 구렁이 껍질처럼 길처럼 길다랗게 도사리고 있었다. 되는 대로 흩어져 있는 곤색 양복 쪼그리 위에 여자의 흰 인조 속치마와 새하얀 버선 두 짝이 요염하게 얹혀 있는 방 한가운데 일어나 앉아서 유민호는 지금 물빛 와이셔츠를 주워 입고 있는 것이다. 왜 갑자기 일어나세요?
이부자리 속에서 여자는 물었다. 숨을 너더댓은 실이 되어 보인다. 계란 같은 타원형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표정이 가난하다. 마누라 생각이 갑자기 나서. 경대를 끌어당겨 유민호는 넥타이를 매는 것이다. 유 사장이 언제 장가를 들었게? 장가는 안 들었어도 마누라는 있어. 그게 누군데? 여자는 갑자기 신경을 쓴다. 삼판을 가져와요. 삼판은 갑자기 또 뭘 해요?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으니까. 돈 많은 재생가 보군요. 미안하오. 어서 일어나 입어요. 난 안 갈 테야. 그럼 그만둬요. 내 가는 길에 박군한테 들려서 부인을 모셔가라고 충고를 하지요. 표정 하나 까딱없는 얼음장 같은 유민호다. 여자는 셀쭉해지며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넥타이를 매며 유민호는 거울 속에서 앙상하니 뼈대가 드러난 여자의 빈약한 두 어깨를 바라보며 박군의 월급을 좀 더 올려줘야겠다고 생각한다. 박군이란 부산에 있는 덕흥상사 본점의 서무주임이다. 양단옷은 천천히 해 입고 영양분을 좀 취해요. 쥐꼬리 많은 월급으로 영양분이 다 뭐요? 염려 마라. 박군의 월급이 멀지 않아서 고양이 꼬리로 변할 테니까. 양복을 입으면서 유민호는 박군이 눈치를 챈 모양인데 벌써부터? 치마를 허리에 두르면서 여자는 대답했다. 그래도 아무 말 없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모양이에요. 살림살이 잘 돼간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10,000원 세 뭉치를 꺼내주며 갯돈 탔다고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기다리기에 좀 갑갑했겠느냐고 고기나 두억은 술이나 한 병 사갖고 들어가요. 내일 올라가시면 언제 또 내려오세요? 이번엔 좀 걸릴걸? 한 달쯤? 영심이와 결혼 생활을 계산해 놓고 하는 말이다. 방을 나서기 전에 유민호는 경대 앞에서 얼굴을 고치고 일어서는 여자를 한번 안아주며 집에 돌아가서 박군 보고 그래요. 오늘 영도딸 임목에서 관상을 보았더니만 멀지 않아서 남편이 출세를 할 거라고. 그래서 술 한 병 사들고 왔다고 그래요. 아이고 어쩌면 거짓말도 잘 주워다 붙이시지. 회사에선 그처럼도 얌전하다는 사장인데 그것도 다 타고난 분복이니까 부러웠댔자 소용이 없을 거요. 이윽고 두 사람은 캄캄한 해변길을 시내로 향하여 택시를 몰았다. 충무로 근처에서 여자를 부리고 유민호는 곧장 대청동으로 차를 돌렸다. 이 대청동에는 유민호의 소위 마누라가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마누라였다. 호적에만 오르지 않았을 뿐 3년 전 본처와 이혼을 한 후 지금까지 쭉 계속해오고 있는 동거 생활이었다. 그만큼 유민호는 모 중학교원이던 이 김호경을 좋아했다. 유민호는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였으나 단 한 사람도 정식으로 호적에 올린 적은 없었다. 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였다. 호적에 오르나 안 오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한 사람의 여자를 상대로 일생을 보낼 그런 미련한 인간은 아니니까. 공연히 이혼 수속만 귀찮아지는 거야. 그대들이 결혼기의 한 장으로 내 자유를 속박해 보려는 것은 이미 그대들의 애정도 아니고 성실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그대들의 의식주를 보장받으려는 하나의 상행위니까 그런 위험률이 많은 상행위에 내가 동의를 할 만큼 무식하지도 않고 미련하지도 않다. 결혼기 한 장으로서 결혼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애정의 유무가 결혼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률상의 아내라야만 된다면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어찌 그러냐 하면 그대들에 대한 나의 애정의 지속을 나 자신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다. 그것이 싫다고 본처는 나가버린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교원이던 이 김모경은 유민호의 이론을 승인함으로써 3년에 걸친 동거 생활을 계속 해온 것이다. 당신이 이번에는 정식으로 결혼한다죠? 2살 먹은 어린 것이 아랫목에서 자고 있었다. 영옥은 파자마를 입은 채
유민호 옆에서 술을 따르고 있었다. 27살. 갸름한 얼굴이 다소 우수에 잠겨 있었다. 왜 샘이 나서 그래? 유민호도 잠옷으로 갈아입고 술상 앞에 반석처럼 앉아 있었다. 그런 감정은 별로 없어요. 한두 번이래야 샘도 나지.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좋아하는 한 염려할 것 없어. 새 색시를 얻어오면 헌색시는 싫어질 것 아니야요.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 이번 여자는 다소 얌전하다 뿐이지 매력은 너만 못해. 유민호는 손을 뻗쳐 오경의 턱을 넌지시 쓸어 올리며 천하일품이야 했다. 이번엔 결혼식도 한다면서 그래야만 말을 듣겠으니까 하는 수 없지 않아? 이번에도 호적이 안 울려요? 안 울려? 그건 확고한 인생관이니까. 결혼식까지 하고도 호적이 안 울리면 저편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가만 안 있으면 어떡해? 이미 불장난을 본 후니까 마음대로 하라면 되는 거야. 그만하면 심장이 어지간히 튼튼해요. 그런 게 아니라 여자 편에서 나를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결혼계를 그만두자면 도리어 고마울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를 기어코 손에 넣어보려는데 남자로서의 정복감은 만족하는 거야. 오경의 미끄러운 턱을 만지던 손으로 술잔을 쭉 들이키며 더구나 그 여자에게는 내 중학 동창 하나가 붙어 다니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경쟁 심리에서 나온 행동이야. 경쟁 심리라고요?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심리였다. 자기에게 조금도 애정을 느끼지 않는 여자 하나를 손에 넣으려고 결혼식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봐요, 내 사랑하는 사람아. 한장거나 한유민호는 오경을 끌어당겨 옆으로 껴안으며 남자에게는 애정 이외에 정복욕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으로서는 남성들의 호의가 그 어느 종류에 속하는 것인가를 알아야만 해. 이 정복욕과 애정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얼굴이 똑같으니까 남성들의 호의를 통틀어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야. 여성의 비극은 그 대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만 알아둬. 그럼 이번 결혼하는 여자에게 대해서도 애정 같은 것은 없단 말이에요? 별로 없지. 경쟁심에서 출발한 정복욕, 그 왕성한 정복욕 때문에 실로 3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점잖게 서서히 끈기 있는 공작을 해온 것이니까. 어떤지 누가 알아. 누가 요 가슴속을 홀랑 들어갔다 나왔다 모르지만 오경은 그것이 애정이 아니고 단순한 정복욕이라는 말에 어지간히 마음을 놓으며 유민호의 가슴패기를 어루만졌다. 생각해봐요. 성적을 다투던 동창생과 경쟁이 붙었다니까. 더구나 저편 남자는 성실한 인격의 소유자라서 여자나 여자의 부모가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는 강적이야. 그런 거를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 둬야만 해. 그렇지만 여자가 불쌍하지 않아? 오경은 같은 여성의 불행을 진심으로 동정하였다. 그런 것은 내 알바가 못돼. 더구나 나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여자를 동정해야만 할 이유는 없어. 결혼이란 하나의 수단이지 문제는 연적보다 먼저 여자의 육체를 소유해버리는 데 있는 거야. 나쁜 사람. 그러면서 오경은 다수의 흥분을 가지고 유민호의 넓적다리를 꼬집었다. 너만 나쁘지 않으면 되지 않아. 난들 어떻게 알아? 언제 어느 때 버림을 받을지. 버림을 받을 때까지 취직을 한 셈 치고 있으면 돼. 3년 동안을 계속한 건 너 하나뿐이다. 천하일품이니까. 그러잖아도 네 생각이 간절해서 뛰쳐왔어. 어디서? 어떤 빈약한 육체의 품 안에서. 솔직하시구려. 명백하지. 여자의 감정을 학대하는 것을 당신은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지. 학대받는 감정 속에 질투가 있고 질투의 감정 속에 감미로운 감각을 느끼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애무를 의미하는 거야. 잔인한 심리학자. 자비로운 애욕의 철학자다이. 고맙게 생각하고 질투심을 향락해야만 되는 거야. 악마와 같은 사람이야요, 당신은. 그것은
명예로운 존칭이다. 인간 생활에 악마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일생 70은 투명무미한 증류수처럼 아무런 맛도 없을 것이다. 증류수는 성자에게나 드리고 악마는 흐리투분한 천연수를 마셔야 산다. 유민호는 술상을 밀어치우고 전등을 껐다. 오경을 붙들고 자리에 들어서 혼잣말처럼 외쳤다. 인간의 행복의 대부분은 악마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영예로운 악마의 영역이여. 이튿날 오후 유민호는 비행기 편으로 상경하여 남대문 통에 있는 더 긍상사 서울 지점에 들렀다. 남자 사원 5, 6명과 여자 타이피스트 한 사람이 앉아있는 사무실을 거쳐 사장실로 들어갔다. 전착기를 눈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양지바른 방이었다. 커다란 사무탁자 옆에 털썩 주저앉자마자 며칠 동안 밀렸던 결제 서류를 들고 간부사원 2사람이 바뀌어 들어와서 간단한 보고와 함께 서류에 결제를 맡아 들고 나갔다. 유민호는 필요 이상의 웃음을 짓지 않는다. 사무처리는 지극히 명쾌 신속하였고 우물쭈물하는 데가 조금도 없는 속결주의였다. 유민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4시다. 며칠 동안 밀렸던 사무처리를 하는데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유민호는 대단히 바쁘다. 회사 일 이외에 애육의 사무처리가 여러 군데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그는 손을 뻗쳐 청파동 자택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소송건이 둘? 알았어.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로 밀고. 인숙이 학교에서 돌아왔어? 네, 지금 안방에서 가정교사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이 좀 전화해 불러줘요. 인숙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니까. 그리고 가정교사도. 그러나 실은 딸 인숙이보다도 가정교사 최정주의 음성이 더 듣고 싶은 것이다. 이윽고 복도를 콩콩 뛰쳐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아버지예요. 언제 부산서 오셨어요? 국민학교 2학년의 명랑한 목소리였다. 지금 막 오는 길이다. 공부 잘했나? 응, 지금도 최 선생님과 막 공부를 하던 중인데. 근데 말이야 아버지, 나 어저께 엄마 봤지. 엄마? 엄마는 어디서? 유민호의 표정이 다소 어두워진다. 학교 문 앞에서. 그래, 무슨 말을 하더냐? 아버지가 정말로 장가를 드느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매일 밤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느냐고. 그런 걸 자꾸만 물어보면서 참, 나 만나는 거 먹었지. 뭔데? 양식 먹었어. 칼하고 삼지랑 갖고 먹는 거 있잖아. 유민호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면서 잘했군. 그럼 인숙이는 이제 그만하고 최 선생님을 대다오. 전화가 바뀌어졌다. 아, 최 선생,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점잖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갑자기 되었다. 무슨 수고가, 인숙이가 얌전해서 하나도 힘드는 것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처럼 얌전하시니까 제자도 따라가는 모양이죠. 아이, 선생님도 음성이 조금 이상한데 감기 드셨군요. 네, 약간. 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안방 약장 안에 아스피린이 있으니까 그걸 우선 잡수시고 그 속에 좋은 주사약도 들어있으니까 이따 제가 돌아가서 놔드리겠습니다. 아이, 선생님, 주사도 넣으실 줄 아세요? 앵간한 의사들보다는 낫습니다. 유민호는 이 무척 딱딱한 가정교사의 피부가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전문직은 아니지만 다소의 의학적 상식과 문학적 교양을 갖는다는 것은 현대문학인의 한 조건이니까요. 정맥주사도 문제없는 솜씨니까 피 하나 근육주사야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 선생이 아무리 의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제 손으로 제사를 뚜르기는 다소 힘들 것이 아닙니까? 웃음도 점잖고 이야기도 교양적이다. 그러나 무척 차가워 보이는 이 가정교사의 새하얀 피부의 일부를 건드려보고 싶어하는 유민호의
소위 악마의 영역을 경험 없는 최정주의 처녀성으로서는 하나의 자비로운 천사의 영역밖에는 더 해석할 수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산 갔다 왔던 기념으로 최 선생께 조그만 선물을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마음에 드실는지 모르지만 이따 밤에 돌아가서 드리겠습니다. 아유, 황송합니다. 천만에요. 어미 없는 인숙이가 지금 오직 최 선생 때문에 외롭지 않게 지낸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쑥스러운 말이지만 눈물이 나도록 고맙지요. 제가 뭘 한다고. 그럼 이따 제가 다소 늦더라도 돌아가시지 말고 꼭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저편의 대답이 나오기 전에 째칵 하고 전화를 재빨리 끊어버렸다. 대답할 여유를 저편에 준다는 것은 불리하다. 선물을 미끼로 통행금지 시간을 넘길 작정이니까 너무 늦어지면 내일 주세요 하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아니 되기 때문이다. 전화기는 놓이자마자 또다시 째르랑 째르랑 울렸다. 유민호는 수화기를 또 들었다. 오영심이었다. 어저께 정식으로 이막중 교수의 승낙을 받았으니 청첩을 찍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다. 알았습니다. 곧 찍도록 수배하겠습니다. 그럼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것을 잠깐만 하고 막으며 다소 서글픈 어조로 영심씨 슬픕니다. 왜 그러셔요? 적어도 며칠만 지나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우리들의 사이가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사이에 사무적인 것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영심씨. 네? 이 다음부터는 전화를 너무 빨리 끊으려고 그러지 마시오. 아, 그런 뜻이라면 미안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세상 일에 다소 서툴러서 그만. 이다음부터 주의하겠어요. 용서하세요. 그렇게까지 나오면 도리어 이 편이 미안하죠, 영심씨. 네, 우리 결혼해가지고 재밌게 살아요. 네? 네. 그때까지는 온갖 정열을 꾹 참고 그것이 점잖고 얌전한 신부를 대하는 신랑의 예의라고 생각하지요. 신혼여행으로는 벌써 동네 온천에 깨끗한 호텔 한 방을 예약해 놓았답니다. 아, 생각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좀 바빠서 내일 오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죠.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내 사랑하는 아내요. 감기 들리지 말고 잘 자요. 전화를 끊고 유민호는 팔걸이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리고 감기가 들린 최정주와 감기가 들리지 않은 오영심을 나란히 세워놓고 저고리, 치마, 속옷 이렇게 하나하나씩 옷을 벗겨보기 시작하였다. 최근 유민호가 접촉하고 있는 10여 명의 여성 가운데서 아직 옷을 벗겨보지 못한 것은 오영심과 최정주뿐이었다. 그만큼 유민호에게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의 여성이 가장 신선한 매력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오영심도 결국에 있어서는 옷을 벗기우는 여성 가운데 하나일 뿐 무슨 영구적인 애정이라든가 무슨 인격적인 존경의 념을 가지고 해로 동열의 결의 같은 것은 추워도 없다. 결혼식이라는 다소 비용이 드는 과정 하나를 더 거치는 것 따름이다. 그리고 그 결혼식이 며칠 후로 박두한 지금 오영심의 소유는 이미 결정적 단계에 들어간 셈이니까 유민으로서는 최정주에 대한 선물 공작을 더 활발하게 전개시켜야만 하였다. 오영심은 다소 채산이 맞지 않는 장시일의 공작을 필요로 했었지만 최정주는 비교적 쉬울 것 같았다. 겉으로는 대단히 말랑말랑해 보이면서도 오영심의 심지는 어딘가 딱딱한 데가 있다. 거기 비하면 최정주는 일견 딱딱하고 차가운 데가 있기는 하지만 후딱 한번 마음의 키만 돌려놓으면 아주 간단한 여성이라고 유민호는 자신을 가지는 것이다. 눈을 지그시 감고 이 두 여성의 나체를 요리조리 골고루 비교해보다가 휙 몸을 일으켜 외출을 하려고 모자를 쓰는데 문이 조용히 열리며 타이피스트 박미경이가 들어왔다. 검은 스커트에 자줏빛 자켓을 입고 동글 납작한 얼굴에 허리가 지나치게 가는 여자였다. 박미경은 벙어리처럼 걸어 들어와서 벙어리처럼 유민호 앞에 섰다. 일개 미천한 지위에 있는 타이피스트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장 앞에서 왜 그러고 서야만 하는지를 유민호는 물론 알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 박미경은 여전히 말은 없이 유민호의 얼굴을 원망스럽게 쳐다보고만 섰다. 나 좀 바쁘니까 이야기가 있거든 후에. 사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저도 좀 바빠요. 비로소 박미경은 반항적인 한마디로 대꾸를 했다. 그래도 내가 더 바빠. 아니에요. 제가 더 바빠요. 뭔데 대관절. 임신을 했어요. 유민호는 그러나 별반 놀라지도 않는 표정으로 박미경의 허리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럴성 싶어 그런지 미경의 가하는 허리가 다소 굵어진 것도 같다. 얼굴은 별로 볼 것이 없었으나 그 가는 허리에 대한 다소의 매력이 점점 확대되어 마침내는 손을 대어버린 유민호였다. 그래서 어떡함 좋아요. 두 사람의 대화가 모두 차갑다. 임신했으면 나아야지.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니까. 괜찮겠어요? 괜찮지 않을 것 같으면 그만둬도 좋고. 유민호의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대답이 마침내 박미경의 눈에서 눈물을 강요하였다. 결혼을 한다죠? 아, 하지. 제 일은 어떡할 셈이세요? 그건 문제가 달라. 어떻게 달라요? 우리의 행동은 결혼을 전제로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건 세상의 상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우매한 상식이다. 진실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인간은 그러한 우매한 상식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경이도 자신의 참된 가치를 잘 알아채리고 쓸데없는 상식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좋지 않아. 박미경은 비웃음에 찬 얼굴로 유민호를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이거 봐요. 유민호가 다소 부드러운 어조가 되며 박미경의 눈물과 조소가 한데 얼버무려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남자의 애욕은 결혼이라든가 생식이라든가 그런 심리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애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이리하여 나는 애욕의 예술성을 부르짖는 사람이야. 따라서 결혼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자존이라든가 하는 심리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것처럼 불순한 애욕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애욕의 순수한 예술성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말이야. 이러한 순수한 애욕의 행동자인 유민호에게 결혼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하는 불순한 조건을 강요하려는 박미경을 나는 존경할 수가 없어. 그건 사장이 남성의 횡포를 변명하려는 궤변이에요. 우리들 여성은 그러한 남성의 부동적인 애욕보다도 좀 더 조용하고 고정적인 애정을 원하기 때문에 자연히 결혼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하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결코 신리만은 아니에요. 남성들의 애욕의 세계에는 그러한 악마적인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성들의 애정에는 성스러울 만큼 이쁘고 아름다운 데가 있는 줄을 알아야 하실 거야요. 그러면서 박미경은 흑흑 느껴 오는 것이다. 사장은 그러한 악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를 사랑해 줬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천사와 같았어요. 결국 여성은 남성의 그러한 악마성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동정을 구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라고 유민호는 마음속으로 빙그레 웃으며 악마의 자비심을 원하고 있단 말이지? 대답은 없이 미경은 더 한층 고개를 숙이며 울었다. 천사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힘이 없다. 추하기는 하지만 악마에게는 힘이 있는 것이다. 천사와 악마의 투쟁에 있어서 현실의 승리자는 언제나 악마였다. 천사의 승리는 언제나 약자의 관념과 미래 속에서만 살아있고 희망이 되어왔다. 이래하여 무진장한 인간의 관념과 무한대의 시간적 미래는 약자의 마음속에 종교심과 이상을 부여함으로써 종교가와 출중한 철인들로 하여금 악마여 두고 보자는 한마디로서 현실의 패배를 위모하여 온 것이라고. 이것이 박미경에 대한 유민호의 자비심의 논리적 근거였다. 잘 알았어. 그러니까 울지 말고 눈물을 씻어요. 문제는 결혼식을 한다든가 결혼계를 낸다든가 하는 그런 형식적인 소송만 밟지 않을 뿐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애정 문제로나 경제 문제로나 꼭 같이 대화를 할 테니까 미경이 안심하고 나가 있어요. 임신은 몇 개월이지? 3개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적당히 처리를 해요. 미경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적당히 처리해버리는 것이 아마도 편할 거야. 법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기실 법이 없는 세상이니까. 쓸데없이 울고 불고 해봤자 공연히 악마의 노여움만 살 거 아니야. 악마의 자비심이 움직일 때 적당히 타협을 하는 편이 천사를 위해서도 좋을 거니까. 그러면서 유민호는 미경을 한번 안았다 놓고 명함에다 간단히 소개장을 한 줄 써서 지폐뭉치와 함께 미경에게 내주며 이걸 가지고 종로 3과 XX부인과 원장을 찾아가요. 명함에는 적당한 처분을 앙망이라는 8글자가 씌어 있었다. 그리고는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미경을 그대로 남겨두고 사무실을 나와 부원 한 사람에게 청첩 인쇄를 부탁한 후에 차를 몰아 명동 식도락으로 유민호는 달려갔다. 여자를 방문할 때면 차는 반드시 손수 운전을 한다. 그만큼 운전수에 대해서도 유민호는 비밀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아직 일러서 2층 좌석에는 손님이 별로 없다. 유민호는 마담 로즈의 방을 제 방처럼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서 저고리를 벗고 경대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 마담의 적당히 살찐 흰 목덜미에다 입을 맞추며 왜 이렇게 살만 자주 찌는 거야, 얌트지처럼. 늙어가면서 살이 쪄야 여자는 미인 노릇을 하는 줄도 몰라. 아직 풋내기로구먼. 간지러워. 눈썹을 그리노라 올렸던 오른편 팔을 탁 내리면서 마담 로즈는 유민호의 5손가락을 팔굽이로 막아대며 몸을 흠칫 움츠러뜨렸다. 못 써, 어린 것이. 남자는 여자에게 대해서 언제든지 점잖아야만 매력이 있는 거야. 점잖게 대할 상대가 따로 있어. 썩어가는 세포 조직을 아무리 코티분으로 문질러 봤댔자 파리에 있는 화장품 상인만 기쁘게 할 테니까. 걱정도 팔자지. 게다가 신분이나 똑똑하면 또 모르지만 접대부의 대장을 보고 일일이 점잖게 대하려다가는 점잖음의 가치가 환불 교환율처럼 폭락을 할 테니까. 정말이야? 마담이 휙 앉았다. 빨강이를 갓 바른 젖은 입술이 파들파들 떨었다. 정말이라서 좋겠다면 그대로 두고 나쁘겠다면 취소를 하지. 풋돈 몇 푼 들여놓았다고 좋다면 안 돼. 유민호 변호사에게 인격이 있다면 마담 로즈에게도 그만한 인격은 있는 거야. 아이고, 배가 고파. 부산서 아침을 먹고는 진종일 공기만 마셨어. 뭐 만나는 거 없을까? 아이 참, 어린 것이 능칠 줄도 다 알고. 그래, 접대부가 돼서 뭐가 못마땅하다는 말이야. 사람은 간판을 하나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야. 사기 협잡배에게는 간판이 여러 개 필요하지만 접대부의 간판은 하나밖에 없어. 떳떳한 간판이야. 이건 정말 뜻하지 않은 부부싸움이로군. 오늘날 세상이 어째서 요처럼 잘 돼가는 줄이나 알아? 모르겠소이다. 원컨대 하교를. 그 잘난 양반들이 정치를 합네, 문화사업을 합네 하면서 뒷구멍으로 땅 간판을 여러 개 걸고 있기 때문이야. 거기 비하면 접대부의 간판은 하나밖에 없는 명명백백한 간판이야. 술과 웃음밖에 판 것이 없어. 술과 웃음. 그 밖에 뭐가 또 하나 있을 법한데. 무엇이? 유민호의 면상을 향하여 날아갔다. 이마에서 시로락 같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다. 유민호는 묵묵히 경대를 잡아당겨 서랍에서 마담의 탈지면을 꺼내 꾹꾹 찍어냈다. 그 모양이 다소 처량해서 마담의 감정이 후딱 누그러졌다. 아이고, 가엾어. 우리 아기가. 새로운 탈지면을 한 줌 뜯어쥐고 등 뒤로 유민호를 껴안으며 다가앉았다. 마담은 애욕의 철학자야. 무슨 소린데? 부부싸움은 뒷맛이 있어. 아는 것도 많지. 증오의 감정은 새로운 애정의 샘물이 되고 낡은 애정의 표백제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유민호는 번듯 마담의 무릎을 베고 누우며 입술을 모았다. 마담 로즈의 파트론은 석 달이 멀답시고 바뀌어진다. 그 맨 최근의 파트론이 유 변호사인 줄은 일꾼들도 짐작을 한다. 그래서 유 변호사가 들어앉은 마담의 방 앞으로는 그림자조차 얼씬 않는다.
2층 좌석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이 여러 차례 마담을 불렀다. 그러나 방문이 굳게 닫혀진 마담의 방 안에서 마담의 빨간 입술은 지금 축객의 부름에 대답할 만큼 한가하지는 않았다. 먹고 말하는 기능 이외에 또 하나의 기능을 인간의 입술은 갖고 있는 것이다. 이윽고 방 안으로부터 말소리가 도란도란 들려나왔다. 결혼을 해도 나한테 올래? 보고 말고 젊은 것 때리고 좋아할 생각을 하면 죽이고 싶네. 이 품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장가를 못 가서 섭섭할 거야. 도대체 어떤 년인데? 그저 그렇고 저렇고 하지. 그년의 팔자도 고약하지. 하고 마는 게 사내 녀석인데 하필 왜 이런 악마와 같은 남자를 골랐어? 악마는 신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무슨 소리야? 마담 로즈는 지금 악마 유미노와 같은 영역의 거주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악마라고 생각해요? 뭐가 뭔지 난 모르겠어. 마담은 지금 자기가 천사라고 생각해요? 모르겠다니까 글쎄. 그러나 마담은 자기가 악마도 천사도 아닌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만은 깨닫고 있을 거야. 고야, 그렇지만 세상은 민주주의가 되고 자유주의가 되었다. 이 사실이 다시 말하면 일부 독재적인 강권주의자들만이 향유하던 악마의 영분을 백성에게 공평히 분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란 무엇이냐? 박탈되었던 인간성의 탈환이다. 인간성이란 본능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야. 이리하여 인간성이 순수를 옹호하는 것은 악마의 예술가뿐이다. 악마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예술가를 좋아하는 거야. 예술가만이 인간의 악마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밖에 온갖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교육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인간성의 불순과 억압을 꾀하는 악마의 것일 수밖에 없어. 악마의 강의는 이제 그만해요. 자기 딸과 정부의 유민호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기연이라고 마담은 말했을 때 유민호는 그런 성숙한 딸이 있으면 왜 내게 소개를 안 했어?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좀 보여줘요. 말 좀 삼가해요. 벼락을 맞아도 좋아? 악마가 다 벼락을 맞아 죽었으면 종교는 오늘날처럼 성행하지는 않았을 거야.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할 거야. 심판자는 언제든지 권력자가 되는 법이야. 참, 사내들은 악마야. 여자들은 천사고. 이래서 요리집 자녀들은 시집장가를 못 간다는 말도 들을 법하지. 그런 말 들었어? 그래, 한바탕 해대기는 했지만 생각하면 무리도 아니야. 맹자님의 어머니는 삼천을 하셨다는데 이런 악마들이 무서워서 어서 치워버려야겠어. 또다시 그런 부질없는 수작을 해봐라. 내 성미 알지? 네네, 잘 알아모십시오. 마담과 유민호는 비로소 옷 주제를 단정히 거두고 보이를 불러 저녁 식사를 정했다. 마담의 꽃무늬 흰머리 핀이 두동광이로 부러져 나간 채 여기 한 조각 저기 한 조각 방 안에 흩어져 있었다.